안녕하세요, 이승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생부의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이제 교과 성적을 보는 부분을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일단 원점수하고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원점수하고 평균하고 편차를 가지면 표준 점수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를 우리가 산출을 해보면 등급 안에서도 앞쪽에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뒤쪽에 있는 아이인지 이런 정도를 갖다가 비교적 좀 자세하게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기왕에 이제 성적표를 다루는 김에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받아오는 성적표는 이제 학생부에 기록되는 이제 교과 이 성적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올 텐데, 모의고사 성적표는 이제 백분위하고 등급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등급은 이제 교과 등급도 나오지만, 그래서 백분위하고 등급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실제로 수능에서 산출돼서 나오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제 학생부의 성적표는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중요한 건 어디냐면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아이들의 이제 몇 점을 받았는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학교 석차, 그 다음 학급 석차, 학교 석차, 이제 전국 단위의 이제 백분 이런 것들이 나오고 등급이 나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타 참고 자료라고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이렇게 한 과목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개 영역 점수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정시에 이제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상위권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과학 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런 식으로 이제 전 과목을 반영하다시피 하니까, 그럼 이때 이제 전체 과목에서 우리 아이의 석차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보시는 참고 자료가 여기 기타 참고 자료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보시면 여기 이제 표준 점수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부분이니까 이제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다음 어떻게 산출되는구나, 이거는 이제 아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급 석차, 학교 석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의 성적표인데,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는 이 전국 백분위를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실제로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수 부분으로 이제 반올림을 해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국 백분위가 99.95니까 수능 성적표에서 찍히는 백분위는 100이 찍힐 거고요.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을 해서 90이 찍힐 거고, 지구과학 1은 반올림에서 97이 찍힐 거고, 그 다음 생명과학은 반올림에서 89가 찍히게 되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 등수에, 전국 누적 등수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는 지금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석차에 의한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에 의한, 구간에 의한 등급이다. 이건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타 참고 자료는 우리 아이의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 그러니까 이건 표준 점수를 더하는 거예요.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를 더했을 때 전국 백분위가 99.45래요.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00에서 빼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 아이의 전국 등수가 몇 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0.55등 정도. 그러니까 0.55등 정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입시에서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는 상위 0.5% 정도 되는 아이다, 0.5% 정도 되는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수학하고 과학을 더한 점수는 이제 94.96. 그러니까 수학과 이제 이과인데, 국어를 이제 상당히 굉장히 잘하는 아이여서 국어하고 수학을 합쳤을 때는 백분위가 굉장히 높다가, 국어를 빼버리고 수학하고 과학만 합쳐보니까 이때는 점수가 좀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성적표가 수능에서 그대로 나왔다고 한다면 수학 또는 과학의 반영 비율이 특히 이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 쪽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좀 성적에서 페널티를 좀 덜 받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건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정시까지 갔을 때 이야기고요. 일반적으로 국어하고 수학하고 과학의 이제 백분위가 이제 98.65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상위 한 1.35% 정도 되는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의 등수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전국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상위 몇 %인가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요 정보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발표하는 이제 입시 결과를 보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백분위 있죠. 이 백분위를 평균을 내보시는 거예요. 이 백분위를 평균을 내서 평균 백분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마 이제 평균 백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영역을 이제 평균 백분을 내게 될 텐데, 평균 백분을 내서 가령 이제 95 정도 나온다. 그러면 95 정도 나오는 라인의 대학이 어디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치표 같은 데서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백분위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제 등급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냐라는 거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백분위는 되게 쉬워요. 백분위는 영역 또는 과목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즉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응시 학생 전체에 대한 그 학생보다 낮은 표준 점수, 그러니까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을 평가원에서 한 걸 이제 원리 원칙대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얼핏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예요. 그냥 백분위로 하니까 그 기준을 그냥 100으로 맞추는 게 편하니까 제가 이제 그 예를 100명으로 들어볼게요. 100명이 이제 시험을 보면 그 중에서 내가 혼자서 1등을 했다. 그 혼자서 1등을 했다. 그럼 백분위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혼자서 1등을 하면 나보다 못한 아이,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몇 명이냐면 99명이죠. 그럼 99명에다가 수능에서 나타내는 이 백분위 방식은 중간석차 백분위 방식이어서 나랑 동점자인 아이의 절반 인원을 더해줘요. 그러면 이제 나 혼자 1등이니까 그 동점자가 이제 한 명밖에 없는 거죠.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절반을 더하면 몇 명을 더하는 거냐면 0.5명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백분위에 산출되는 그 이 아이의 그 나보다 못한 아이에 몇 명이 들어가는 거냐면 99.5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99.5를 수능에서는 이거를 반올림을 해서 100명에서 그 시험을 봐서 1등을 한 경우에는 이 아이는 백분위가 100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죠. 그다음 만약에 그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만약에 4명이 다 맞았다. 그럼 이 4명 다 맞은 아이의 백분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얘네가 4명이 1등인 건 맞아요. 공동 1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얘네 4명보다 시험을 못 본 아이들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 96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4명의 동점자가 지금 4명이니까 이거의 절반인 2명을 더할 거예요. 그러면 96에다 2를 더해서 98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공동 1등을 한 4명의 백분위는 98.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수능 성적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제가 이제 어떤 표에서 하나 가져와 본 건데요. 보시면 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 수에다가 나랑 동점자인 수의 동점자의 절반을 더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해당 수험생 수로 총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로 바꾸는 이제 이와 같은 구조로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요거 참고 삼아서 제가 이제 표를 갖다 계산하는 실제로 이제 이건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자료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혹시라도 직접 이걸 이제 찾아서 보시고 하실 분들은 옆에 있는 연결식 계산식을 좀 이렇게 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인데요. 이제 상대평가에서 등급은 이게 이제 등급이 이제 수능에서의 등급하고 학교 시험에서 등급이 좀 달라서 그게 좀 이제 가끔 이제 좀 오해를 많이 사는 경우들이 있어서 등급에 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그 영역 과목별 표준 점수에 근거해서 수험생을 9개 등급으로 나눠서 수험생이 속해 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등급 구분 점수에 놓여 있는 동점자에게는 해당되는 등급 중에서 상위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학교 내신하고 수능하고의 차이점인데 수능에서는 동점자가 생기면 동점자가 생기면 이 동점자에서 그 가장 높은 석차를 보는 거예요. 동점자들의 공동 석차인 가장 높은 석차를 봐서 그걸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신에서는 그 공동 석차를 매기는 공동 그 석차가 나온 아이들을 상위 석차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중간 석차를 가지고 등급을 매겨요. 요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좀 잠깐 보시면 되고, 뒤에 가서 이제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등급 간 비율은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새 어머니들이 여기까지는 등급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상위 4%까지가 1등급, 그 다음 상위 11%까지가 2등급, 상위 23%까지가 그 3등급, 상위 40%까지가 4등급, 그 다음에 이제 5등급에 속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이제 가장 높다. 그래서 보시면 그 4, 5, 6등급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전체의 이제 절반이 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 4, 5, 6등급이 되게 많이 보이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고, 상대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등급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외워두실 게 뭐냐면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까지가 원래 기준선이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위는 동일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등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저 뒤에서 이제 예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령 이제 요 표가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등급을 산출하는 제대로 된 방식은 그 상위 누적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4%까지가 여기가 1등급 라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부터 이렇게 4%를 넘어서부터 이제 4.00001% 뭐 이 정도도 마찬가지죠. 4만 넘기만 시작하면 4를 넘어서부터 11%까지가 이제 2등급이 되고, 그 다음에 11%를 넘어서부터 23%까지가 딱 3등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가 이제 4등급이 되는 건데,
이게 동점자가 없이 시험 문제가 이제 적당하게 변별력이 그 좀 많이 확보가 돼서 그 동점자가 이제 없거나 또는 동점자가 적거나 하면은 등급을 내는 게 그다지 이제 복잡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뭐 일희일비하지도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게 수능 방식하고 내신 방식하고 좀 차이점이 생기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동점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요. 동점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깔끔하죠. 여기는 이제 그 전체 응시 인원을 100명, 여기도 100명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해서 봐주시면 편합니다. 비율을 내기가 쉽잖아요. 동점자가 없을 때는 수능이나 내신이나 깔끔하게 그냥 4등까지가 1등급, 11등까지가 2등급, 그 다음에 23등까지가 3등급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수능 방식하고 이제 내신 방식에서 동점자가 좀 생겼을 때예요. 먼저 이제 요건 이제 그 동일한 케이스를 제가 이제 해놓은 건데, 등급이 달라지는데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를 보시면, 가령 이제 요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여기에 수능 방식에 111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공동 1등이 3명이란 뜻이에요. 그럼 수능 방식에서는 공동 1등이 3명이면 이 중에서 얘네가 이제 공동 석차가 몇 등이냐면 공동 석차가 1등이잖아요. 그럼 공동 석차 1등인 걸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명은 당연히 1등급이 되는 거고,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공동 4등인 거죠. 공동 4등인 아이들이 몇 명이 나온 거냐면 7명이 나온 건데, 공동 4등이 7명이 나와서 원래 4%까지가 1등급인데 그 4%를 지금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수능에서는 공동 4등이 여러 명이 나오더라도 이 동점자들의 최초 석차가 몇 등이냐면 4등이었죠. 그럼 그 4등을 기준으로 수능에서 등급을 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요 10%의 실제로 이제 비율은 얘네들이 4%부터 10%까지 잡고 있는 건데, 요 7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1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런 시험에서는 수능이 예전보다는 또는 정상적인 4%보다는 1등급이 많이 나오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학교에서는 이제 그 학교 내신을 낼 때 이제 이 방식으로 안 하는데, 이 방식으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표를 이제 얼핏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서 만점자인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돼버리면 학교 내신을 갖다가 몽땅 다 아이들을 1등급이나 2등급 이렇게 상위 등급으로 몰아줄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신은 어떻게 내는 거냐면, 동점자가 생겼을 때 이 아이들의 상위 등급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 석차를 사용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 공동 1등이 이제 3명이잖아요. 3명이면 이 3명 중에서 중간인 아이를 보는 거예요. 중간인 아이가 몇 %에 걸려 있는 거냐? 2%에 걸려 있는 아이죠. 그럼 2%는 아직 1등급이니까 이 3명은 1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 4등을 했던 아이들인데, 공동 4등을 했던 아이들이 지금 7명이잖아요. 그럼 7명 중에 가운데 있는 아이, 중간 석차가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아이예요. 이 가운데 있는 아이가 밟고 있는 자리가 제가 어디냐면 7% 라인을 밟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요 7명의 운명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 요 중간 석차에 있는 아이가 몇 %이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 석차에 있는 아이가 7%니까 1등급의 기준선이 4%를 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2등급의 기준선이 11%보다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동시에 몇 등급이 되는 거냐면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하고 내신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케이스에서는 만약에 이제 수능이 굉장히 쉬워서 1등급이 이렇게 막 넘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넘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령 이제 1등급이 몇 명이 나온 걸로 제가 지금 만든 거냐면, 이게 지금 9명이 나온 거예요. 만점자가 9명이 나왔을 때, 수능에서는 만점자가 9명이 나왔을 때 이 9명은 모두 다 최고 석차를 갖다가 상위 석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다 1등급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 내신 방식에서는 이 9명 중에서 한 가운데 있는 아이가 요 5번째 아이죠. 그죠? 이 5번째 아이가 밟고 있는 자리가 5% 자리를 밟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학교에서 이 과목의 시험은 1등급은 전혀 없고, 이 만점자들이 또는 공동 1등인 이 9명이 동시에 다 몇 등급이 되느냐면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구조에서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서 1등급을 많이 만들어야지 이런 시도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체 시험을 잘못 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우리 학교는 1등급이 아예 없고 바로 2등급이 최초 등급이 되어버리는 이런 그 시험 결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동점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 그 성적표라든가 그 시험지 같은 데 보시면 그 배점 자체를 갖다 정수점으로 배점을 안 하고 소수점 단위로 배점을 하잖아요. 뭐 5점, 6점, 뭐 7점, 3점 뭐 이런 식으로 7.3, 5.6, 뭐 4.2,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그 배점을 갖다 이제 만드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가급적이면 동점자가 생기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는 소수점 이하의 배점이 없고, 그 다음에 정수점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동점자가 많이 생긴다. 특히나 시험 문제가 쉬울 때는 동점자가 정말로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 시험에서도 가령 이제 그 공동 10등인 아이가 그 여기 10등에서부터 그 21등까지가 만약에 공동 10등이에요. 수능인 경우에는 얘네가 그 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이런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1등급이 나오고 여기에 있는 요 두 명만 2등급이 돼야 되는데 얘네가 몽땅 다 동점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아주 운이 좋게도 원래 그 시험 문제가 변별이 있었으면 아래 등급 3등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동점자의 효과를 받아서 얘네가 동시에 다 2등급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그 상위 등급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쉽게 출제된 과목을 선택하는 쪽에서는 등급을 많이 받게 되고 등급을 잘 받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설명회를 하다 보면 어머니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탐 과목이랑 과탐 과목을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일반론은 뭐냐면 그냥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 그다음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보통은 또 많이 쉽게 출제가 되는 과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등급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그러나 그게 정시로 가서 이 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백분위하고 표준점수 사용하게 되면 쉬운 과목 선택자가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뒤에서도 차근차근 배우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인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여기 원래 이제 얘가 이제 공동 1등이 아니라 한 문제만 딸랑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문제만 틀렸을 뿐인데 이제 공동 10등이 돼버린 거죠. 공동 10등인데 공동 10등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 10등이 나온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 지금 12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때 5등과 6등의 사이 여기가 지금 이제 중간선이거든요. 중간석차거든요. 그럼 여기 선을 따라가 보면 얘네가 15.5%잖아요. 그럼 15.5%면 2등급의 기준선보다 바깥으로 나가 있고 3등급 선보다 높으니까 이 아이들은 동시에 모두 다 3등급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수능에서도 사회탐구 과목에서 한 5년, 6년 정도 주기로 사탐이 너무너무 이렇게 쉽게 출제되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예시를 이제 하나 들어본 건데 정말로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이 담아진 아이가 몇 명이 나온 거냐면 13%까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요새도 이제 이런 형태들이 생겨요. 이 13%까지 나오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담아진 아이가 13%일 때 이 13명의 아이들이 13%의 아이들이 모두 다 1등급을 받는 구조가 되는 거고 내신 방식에서는 모두 다 이 아이들이 중간석차로 가기 때문에 2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뒤에 그룹의 문제인데 이 뒷그룹이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면 이 뒷그룹이 가령 이제 그 다음 그룹도 이제 동점자가 많아서요. 동점자가 많아서 14등부터 여기 14등인데 제가 표시 잘못했군요. 14등부터 22등까지가 몽땅 다 점수가 몇 점인 거냐면 동점인 거예요. 얘네가. 그럼 동점일 때 수능에서는 얘네가 상위 등급을 받는데 요 상위 등급의 위치가 몇 프로냐면 여기가 14%거든요. 그럼 얘네가 2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 1등급 밑이 2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 2등급이 사라지고 이 아이들이 동시에 그냥 3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학교 내신에서는 역시 중간에 있는 이 아이를 기준으로 비율이 지금 18%니까 이 아이들도 동시에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5년 중에 한 2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1등급이 왕창 나오고 2등급이 없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3등급이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이제 가장 애들이 이제 억울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주 쉬운 문제 2점짜리 하나 틀렸는데 바로 3등급이 돼버리니까 2등급만 됐었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건데 3등급이 돼버리는 바람에 등급합을 못 맞춰서 이 등급합을 못 맞춰서 최저학력 기준을 날려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제 이게 쉬운 과목일 때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등급을 잘 받을 수도 있지만 차치 실수를 잘못해버리면 등급이 하나만 내려가 버리는 게 아니라 2개씩 확확 내려가는 이런 케이스들도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삼아서 최근에 어떤 시험 과목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등급컷을 이제 내는 기준은 이제 등급컷은 이제 이 내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내는 건데 이게 누적 비율은 이제 누가 이제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평가원 자료를 보고 이제 직접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은 이걸 계산을 직접 못 하시니까 입시 기간에 발표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보시면 4%를 넘는 최초의 자리, 이 자리가 1등급 컷이 된다. 그 다음에 11%를 넘는 최초의 자리, 이 자리가 2등급 컷이 되고 그 다음에 23%를 넘는 최초의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가 3등급 컷이 된다. 그래서 각각 기준 점수가 여기 표준 점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등급컷 부분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좀 지나가 볼까 합니다. 그냥 쭉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좀 희한한 등급컷들만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요게 이제 수능 문제가 좀 쉬울 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다 맞은 아이들이에요. 만점자들인데 만점자가 이제 거의 8%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1등급 컷이 되는 거고요. 다 맞은 아이들이 1등급.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2점짜리 하나 틀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역시 동점자가 많아서 여기까지가 그냥 2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으면 1등급, 그다음에 2점짜리 하나 틀리면 바로 2등급, 3점짜리 틀리면 바로 3등급으로 내려가 버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쉬운 과목일 때는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이게 아까 나왔던 사례인데, 다 맞은 아이들이 12%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얘네는 동시에 1등급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1등급 컷도 여기고 2등급 컷도 여기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2등급은 생기지가 않고 바로 얘네들이 다 1등급이고 하나 틀린 이 아이들이 바로 3등급으로 내려가 버리는 이제 이런 시험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시험 문제들이 좀 난도를 좀 쉽게 내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 1등급을 받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1등급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이제 1등급을 못 받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 손해가 상대적으로 경쟁자에 비해서, 내 경쟁자가 원래는 내 위에 2등급 아이여야 되는데 내 위에 2등급인 아이가 동점자가 많아져서 다 같이 1등급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에 대해서 여기 상대적인 좀 박탈감을 받을 수 있는 게 요 쉬운 시험에서 그 실수를 하는 아이들, 이제 이런 아이들이 되게 이제 그 수능 보고 나면 이제 큰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주로 이제 이런 아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절대평가에서 등급은 이제 내용이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상대평가에서의 등급은 뭐냐면 비율을 이제 인원 비율을 끊는 건데, 절대평가의 등급은 이제 다른 아이들의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우리 아이의 등수하고 관계없이 그냥 등급 분할 원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평가제의 등급은 상대평가의 등급보다는 아이들이 좀 등급을 좀 잘 받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평가로 출제하는 과목 같은 경우는 한국사는 그 이 도입 취지 자체가 아이들을 그냥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지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는 시험 문제가 좀 그 여전히 쉽게 나오는 편인 것 같고,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여전히 이제 영어를 가지고 이제 그 정시에서 반영하거나 또는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용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변별이 되도록, 그래도 상대평가제에서의 출제만큼은 아닌 정도의 난이도로,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출제할 때보다는 좀 쉬워졌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처럼 막 퍼주는 이런 그 시험은 아니다, 이 정도는 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사 이제 등급을 내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내요. 이제 원래 원점수가 5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9등급으로 나누려다 보니까 이제 50이 이게 9로 안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참 고민을 잘 한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했느냐면 50을 그 9로 안 나누니까 10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간격을 5점 간격으로 다 표시해 놓고요. 그럼 5점씩 10개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어느 두 개를 하나로 합쳐버리면 이제 9개가 만들어지니까, 한국사는 0점부터 50점까지를 10개, 5점씩 10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일 위에 1등급을 좀 많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50부터 45까지, 40부터 45까지 요 두 개의 구간을 하나를 합쳐서 40 이상이면 다 1등급을 주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 다음부터는 5점 단위로 점수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영어도 이제 그 한국사 방식을 따르자니, 그렇게 되면 영어가 100부터 80까지가 1등급이 돼버리니 그럼 1등급이 너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 또 영어는 그 한국사하고는 달리 이제 이 절대평가 취지 자체가 좀 한국사와는 다르잖아요. 영어에서는 좀 그 사교육으로 너무 많이 몰리는 걸 좀 약간 억제하고 싶다라는 정도의 느낌이지, 영어를 평가 도구로서의 포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100점을 9개로, 10점 9개로 안 나눠지니까 10점 단위의 10개로 나누는 다음에 10점 단위의 10개를 가지고 제일 아래 하위 그 두 칸을 이제 합쳤다고 보시면 되죠. 0점부터 10점까지와 10점부터 20점 미만까지 구간을 두 개를 합쳐서 9등급이 구간이 제일 넓고, 그 다음 나머지는 모두 다 10점 간격으로 이제 1, 2, 3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 백분위하고 등급에 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성적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시고 보는 것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을 이제 아셨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세분념 및 특기 사항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또 마침 그 5월 달에 이제 내년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내년에 고3이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기준으로 그 이 각 대학에서 이제 그 전형 계획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형 계획 발표한 걸 가지고 변경 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지금부터 준비할 때 무엇에다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좀 이제 그 시리즈물로 이제 기획해서 그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